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계속 지금 절차 처음 막 도입부를 하느라고 페이지로는 많이 나가지 못하는데 계속 지금 상당한 부분 뒷얘기를 하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다고 했죠. 조문은 제2편에 가서부터 소재기라고 그래서 248조의 소장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249조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50조, 251조, 252조, 253조는 소의 종류 등에 대해서 이 소를 제기하니까, 그 다음에 소의 어떤 특수한 경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53조는 이 소가, 청구가 병합된다는 느낌 알겠죠? 이 대상 청구가 병합. 그렇게 돼서 청구하는 이 복수의 청구에 대한 조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254조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 제출되면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2항 등에 보면 보정이 있을 수 있고 보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정할 필요가 없다든지 뭐 보정이 됐다든지 해서 여기를 통과하면 이 소장, 통과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죠. 피고에게 송달되죠. 피고는 이제 비로소 송달 받고서 자기한테 공격 들어온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원고가 소장을 내면 이 피고가 이제 송달 받게 되는데, 그 법원을 통해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이 피고가 또 바뀌어서 이 피고가 여기 앉아서 가지고 요 주소 있다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송달이 여기에 이 집에 안 살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번 때 보니까 어디로 가 있었어요? 저기가 있었잖아. 그럼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고한테 요 주소 니네가 원고가 적어낸 걸 갖고 보내봤더니 없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55조 등에 보면 똑같이 254조에 보정명령이 있듯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그래요. 주소 보정. 254조를 끌었어요. 그래서 주소를 보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못 전달했어요. 송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쪽 가서 있었잖아요. 그 옆에 딴 동네 가서 주소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보정해서 냈어요. 딴 동네 가서 냈는데, 그래서 그 새로 주소 보정한 것을 가지고 보냈는데 또 이상하게 여기로 와 있네. 거기다가 지금 또 여기로 왔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보내진 주소에 대해서 또 송달이 안 되잖아요. 송달이 안 되죠. 송달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이쪽에 와 앉았는데,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주소 보정을 해서 여기로 보내는데 의협을 느꼈나? 다음 시간부터 안 나와버려.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이 주소 보정을 더 계속 추적하다가 어서 끊기거나 못하잖아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잠수를 하는 거고 어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최후적인 송달을 한다고 그랬어요? 공시송달을 한다고 했죠. 지금 공시송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보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 번만에 제대로 그 소장에 피고 주소로 적어낸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송달이 되면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로 가냐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주소가 이리저리 막 두세 번 엉키면서 송달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공시송달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 통반장한테 가서 이 사람이 이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그 등본에 보면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실제 조사 한번 하다가 살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내가 도저히 이제 얘 주소를 알 수도 없고, 그 동네 마지막 파악했던 동네가 보니까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뭐 두구는 있는데
실제 살지 않고 있다는 이런 사실 확인서를 통반장한테 받아서 공시송달을 신청을 하면 법원이 만약 받아주면 이제 공시송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공시송달로 가는 것은 30일 이내 답변서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봤죠. 왜 그러냐면 답변서를 내라라고 한다면 뭔가 전달받고 거기에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56조에 30일 이내 답변서 내란 다음에 257조에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무변론 판결이 이렇게 흘러서 변론 없이 원고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답변서를 안 내니까 자백한 것으로 보아서 원고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그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여지로 가는 건데, 공시송달의 경우는 송달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 256조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우리가 저번 때 얘기했듯이 송달로서는 조금 말은 송달이라고 하지만 실제 송달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게 당사자한테 그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서 반격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 보장을 위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공시송달의 경우는 그러한 기능을 사실상 못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256조가 그걸 제외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하여튼 잘 흘러갔다면 피고가 256조에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면, 답변서를 내게 되면 이제 법정에서 변론이 열리는데 258조가 변론 기일이 이제 열리게 된다, 이런 조문일 거야 아마. 258조가 이제 하나의 조문 속에서 매듭을 짓는데 258조 한번 누가 읽어봐요. 258조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봐요. 제258조 변론 기일의 지정 제1항 재판장은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말 그대로 변론이 없으니까 변론이 열리지 않고 어디로 가서 금방 판결로 하냐면, 뭐 금방이라서 그 현장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변론이 없이, 변론이 1차, 2차, 3차 막 열리게 되는 것이 없이 판결 기일로 가요. 만약 무변론 판결의 경우는 판결 기일로 가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읽어봐줘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8조에 의해서 이제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다면 1-13 옆번호 보면 다시 반복하면서 중복하면서 얘기하는데 소장 부본을 송달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한 8, 9째 줄 보면 아무리 해도 피고의 주소 거소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소 보정이 내려오고 한두 번 보정을 해야겠죠. 한 번만에 주소 송달 안 됐다고 공시송달 하지는 않죠. 한 두세 번 해보다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공시송달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14 역번호 보면 답변서 제출을 뭐 계속 반복하죠. 1-15 무변론 판결. 그 다음에 1-16 답변서가 제출되면 좀 아까 조문 읽었듯이 258조 1항을 보면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변론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론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론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 준비라는 들어가는 말 우리가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준비서면이라는 용어를 한번 썼었어요. 소장이랑 답변서도 그렇게 특별히 이름 붙이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원고가 변론을 준비하는 첫 번째 서면을 소장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면 되고, 피고가 준비하기 위한, 그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피고의 준비 서면을 특별히 답변서라고 부르는 거고, 넓은 의미는 변론을 준비한다.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심리의 원칙은 구술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면 제출 자체는 완결적인 게 아니다. 그것을 변론에서 구술로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어감이랄까 용어의 사용법에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면 그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다. 여기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서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그닥 변론기일로 가는 건데 뭔가 복잡하고 또는 뭔가 불필요한 거 있고 해서 핵심만을 한번 도려서 이 변론에서 본격적으로 싸움을 벌리게 해야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가 열려요.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는 변론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을 여는 것에 비해서 변론 준비 절차는 그냥 판사실이랄까, 뭐 변론 준비실이랄까, 이렇게 일반 사람한테 공개되지 않고 당사자끼리 법원이 이렇게 준비하는 의미에서 비공개를 하는 이런 식의 본격적인 변론은 아니고 쟁점을 정리해서 이 쟁점 정리된 걸 가지고 본격적인 변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번호 1-17을 보면 이 지금 교과서 순서가 그런 식으로 쭉 가고 있는데 변론 준비 절차에 해부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이고 원칙은 바로 258조에 의해서 변론 기일이 열리는 것인데 279조 등에 가서 보면 이제 변론 준비 절차에 한 챕터가 있어요. 그렇지만 279조 등에 있는데 지금 258조에서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고 한편 258조 2항을 보면 예외적으로 1항에서 258조 1항에서 예외적으로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인다고 이게 조문이 279조인가 그쪽에 가서 보면 또 준비 절차의 조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258조 2항을 보면 만약에 변론 준비 절차가 열렸다면 그 끝난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원칙은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열 수도 있다. 변론 준비 절차를 열었을 때는 258조 2항이 그 다음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뒤에 1-19 옆번호 보면 변론이 이제 준비 절차를 거쳤으니까 오히려 변론을 1회, 2회, 3회 속행 막 지리부진하지 않고 거기서 핵심이 정리됐다면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을 첫 변론 기일에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287조 그 279조 이하에서의 또 그 단락의 마지막 조문쯤에 해당할 거예요. 279조 뭐 이런 등등 279조인가 78조 정확히 보세요. 변론 준비 절차에 다시 시작하는 챕터 조문이 몇 조부터예요? 279도 해서 쭉 가다가 287조에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쟁점이 정리됐으니까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287조 1항에 있으니까 그 조문이 곧 준비 절차에 변론 준비 절차가 관한 조문이 있고 조문의 어떤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핵심이 이미 정리됐으니까 이걸 정리했다는 의미가 살려면 변론 자체는 이제 좀 딱 정리된 것 같고 한 번만에 이렇게 하라 이런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변론이라면 속행도 되고 물론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바로 한 번만에 완료될 수 없는 경우도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여기는 어떤 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이 열리죠. 1-20의 변론. 그래서 첫 기일에 보면 만화 그려져 있네요. 이 재판부에서 본다면 오른쪽이 원고죠. 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왼쪽이 피고죠. 형사사건에서는 오른쪽이 검사죠. 형사재판에서는 왼쪽이 피고인이죠. 형사사건 중에 배심원 제도를 채택한 범죄 같은 경우는 배심원이 검사 뒤편에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 어디서 그런 거 실습이랄까? 뭐 임상적으로 리걸 클리닉 같은 거 한번 해봤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법정에 지금 상황이 만화로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첫 기일에는 이제 사건 번호가 붙었겠죠. 가합, 뭐 가단, 이제 여러분 그런 사건 번호의 의미는 다 알죠. 그래서 원고, 피고 부르면서 첫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첫 변론 기일에 재판부가 있으면 여기 원고, 여기 피고니까 여기서 원고가 첫날은 소장 진술합니다의 과거처럼 1분도 안 되는 말로 하는 게 과거 시스템인데 지금은 조금 한 그래도 3분, 5분 정도 그것에 대한 핵심을 잘 구술로. 왜냐하면 이런 변론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변론의 심리 원칙은 구술, 직접,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개된 법정에서, 그 다음에 이 쌍방 심리, 이런 심리 원칙이 있어요. 구술, 그 다음에 직접 판사 앞에서, 그 다음에 공개된 법정. 그러니까 순서대로 본다면 공개된 법정에서 구술로, 그 다음에 쌍방의 심리를 구술로 직접 판사가, 이런 심리 원칙이 있죠.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진술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진술하죠. 물론 소장 그 자체를 인용하면서 매돌매치자 제출한 소장을 진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던 과거 간행보다는 요새는 조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구술로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그다음에 답변서도 거의 무성의한 답변서는 뭐예요?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해서 답변 취지는 보통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 입장에서 본다면 원고의 부담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 취지가 있고, 답변 이유 내지 답변 원인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성의가 없어요. 추후에 하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로부터 자기가 선임받은 게 뭐 촉박해서 선임받았다. 즉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뭔가 답변서를 내고 막 이런 와중에 변호사를 구하지 않고 뭐 어떻게 막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하다가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변론 기일에 있어서 준비가 부족하다.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무성의하거나 거의 내용 없는 답변서가 나오기도 하는데, 요새 원래 취지는 집중심리라고 해서 뭔가 밀도 있게 하려면 첫날을 이렇게 되면 거의 첫날은 공전되는 거죠. 뭐 겨우 사건의 진전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내라. 이렇게 요새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에서 진짜 뭐 빌린 적이 없다든지, 저번 때처럼 답변 내용이 뭐야? 빌린 적 없다. 그냥 쓰라고 했다. 쓰라고 주었다. 빌렸긴 하지만 갚았다. 그죠? 그죠? 빌렸지만 시효가 완성됐다. 빌렸지만 나도 너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서로 쌤쌤 처리하자. 뭐 이런 등의 답변이 나오죠. 그러던 답변 내용이 그냥 쓰라고 주었다. 이렇게 주면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냐면 증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갚았다는 것은 변제 항변 얘기하는 거죠.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너한테 돈이 받을 게 있다라는 건 상계 항변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변제, 상계, 이건 채권법에서 채권 소멸 사유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서 배우죠. 이런 것 등이 이제 원고의 청구된 채권에 대해서 일단 소비대차 자체는 인정돼서 방어를 펼치는 거니까 항변이라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입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법 배우다 보니까 그런 말이 익숙해질 거예요. 변제 항변을 했다, 소멸시효 항변을 했다, 상계 항변을 했다. 요 항변이란 말이 되는데, 증여는 채권법의 채권 소멸 사유 아니고 전형계약 중에 하나죠. 증여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소비대차를 주장하는 거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계약에 똑같은 뭐 실제는 소비대차가 많지만 똑같이 전형계약 중에 하나니까 그 두 개가 동시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항변은 소비대차가 있는데 갚았다. 소비대차가 있지만 시효가 완성됐다. 소비대차 대여금 갚을 의무가 일단 있지만 나도 너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상계하겠다. 그런데 요 지금 항변 설명하는 앞서서 증여받았다는 어떤 거예요? 너가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대차랑 그냥 빡치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비대차 빌린 적 없다는, 여러분 뭐 이거야 부인한 거다라고 딱 느껴지는데 요게 제일 애매해요.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는 부인, 항변 막 요 사이에 지금 딱 내가 세팅해놨는데 잘 봐. 아까 얘기했잖아. 현재는 소비대차는 일단 어찌됐든 증명이 됐든 뭐 했든 자백을 했든 된 다음에 문제야. 잘 봐봐. 소멸시효도 이 소비대차 대여금이 성립이 안 되면 소비대차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잘 생각해봐. 그치? 상계도 어때? 상계는 더더욱 그 자기가 빌린 거 같은 게 증명이 됐든 인정하든 된 다음에 문제잖아. 근데 증여는 잘 봐봐. 부인에 가까워. 그런데 안 빌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 부인인데 증여받았다는 것은 이후부 부인이라고 그래. 조금 틀려. 그럼 우리가 대여금이 소비대차가 요건사실로서 대여사실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라고는 배우지만 실제는 요물계약처럼 소비대차를 금원이 이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간 거가 일단 나타내줘야 돼. 주장이 돼야 돼. 원래 민법으로 배우면 우리가 낙성계약이니까 실제 돈이 지급됐는지는 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요물계약처럼 금원의 지급. 그 다음에 이 돈이 같지만 소비대체가 되려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요 포인트 때문에 그래. 요 포인트가 뭐예요? 반환의 약속이 서로 한 거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증여는 뭘 얘기하는 거야? 돈은 받았다. 요 위에 금원이 지급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대여 사실을 부인하는 거야. 이유를 대면서 뭐야? 반환의 약속이 증여의 경우는 반환의 약속과 관련해서 증여는 반환할 필요 없다잖아. 그러니까 요걸 못마땅히 하는 거잖아, 피고가.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부정하는 거야. 대여 사실을 부인하는 거야. 그렇지만 완전 오리발 내미는 단순 부인에 비해서 증여는 이유부 부인이라는 거야. 이유를 붙여서 부인하는 거야. 증여와 그런 변제 같은 거는 이제 구별되지. 이 항변은 뭐야? 요거 자체는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든 증거로 증명하기 이전에 자백된 사실은 288조인가를 보면 불요증 사실이라고 그래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야. 288조가 아마 증거법 첫 조문일 거야. 맞아? 불요증 사실이라고 그래서 자백, 증명할 필요가 없어. 형사소송과 틀리다고 그랬지. 형사소송은 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이런 게 있는데 민사사건은 순수한 사적 자치가 민사적으로 재산적인 싸움에서 들어온다면 소송에 자기네끼리 이 문제는 맞다라고 하면 굳이 형사소송은 그렇게 자백이 고문 등에 의해서 될까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추가로 보강법칙 뭐 등등 세팅을 해놨는데 민사사건은 재산관계에서 그대로 당사자끼리 정해서 맞다고 한 것까지를 법원이 더 파헤치지는 않아. 그게 불요증 사실로 나타나는 거야. 증거법 첫 조문에 보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백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자백은 이제 우리가 뭔지는 알지. 근데 이 자백과 마찬가지로 보는 자백 간주가 한두 번 내가 설명했지. 자백 간주는 침묵적인 상황. 무변론 판결도 그 자백한 것으로 보아. 침묵적이라든지 답변을 않는 경우도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사회 현실은 오히려 답변하다가 끌려 들어가면서 괜히 쌈만 불려주고 그렇게 될까봐 답변을 않는 게 상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 생활에서는 우리 소송 메커니즘은 억울하면 답변을 해줘야 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답변을 않는 침묵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자백과 마찬가지로 본다. 이런 테크닉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침묵적인 행위는 150조 2항이나 답변서 제출 의무와 256조의 답변서 제출 의무와 257조 무변론 판결에서 보듯이 자백한 것으로 보아하는 그런 지금 침묵적인 태도 내지는 대응을 않는 태도에서 그렇게 우리가 소송법적인 절차 진행에 효과가 작동을 해. 그러니까 상대방의 태도는 개개의 요건 사실로 자기한테 들어왔을 때 피고 측이 원고로 들어갈 때도 뭐 마찬가지인데 원고로부터 피고로 들어올 때 태도는 자백, 그 다음에 자백 간주. 이건 침묵적인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 그
그 다음에 아니다라는 부인, 그 다음에 이 부인 말고 부인은 이건데 부지가 있어. 이건 아닐부, 알지 못한다. 이런 부지. 이런 일단 네 가지의 답변 태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답변 태도 이제 얘기하는데 들어온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백 간주, 부인까지는 얘기했어. 부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는 yes, no 대답해주기 좀 꺼림할 때는 잘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 있지. 소송에서는 그럴 때는 아닌 것으로 취급해. 부인한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가 2항이고 아마 150조 1항이 지금 침묵적인 것에 대해서 자백 간주의 첫 조문일 거예요.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봐요. 150조 1항이 침묵적인 태도에 대해서 자백 간주, 자백한 것을 본다. 150조 2항은 부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부인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문 세팅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피고가 이렇게 해서 태도를 보였는데 이 자백과 자백 간주는 288조에 있어서 불요증 사실로 되어 있어요. 증거법 첫 조문이 그래요. 증거법의 첫 조문은 이거는 일단 증거법에서 우리가 증명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288조 첫 조문을 보면 아마 불요증,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백과 자백 간주된 사실은 불요증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부인과 부지는 이제 증명하여야 되죠. 증명하여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증거법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이제 이쪽 장면에서 온다면 요 항변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피고가 요거는 자백이 됐던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됐던 대여 사실은 일단 오케이가 되는 자백으로서 증명할 필요 없이 그 대여 사실이 인정되든 아니면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든을 대여 사실은 전제된 다음에 방어를 펼치는 이 항변을 펼치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피고가 대여 사실이 없다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죠. 변제했다든지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상계했다든지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 내지는 증명된 전제에서의 얘기죠. 물론 가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무대뽀로 그런 적 없는데 설사 있더라도 나도 채권이 있으니까 상교하겠다. 이런 태도도 있어요. 가정적으로. 이해되겠죠? 근데 가정적인 걸 뺀다면 일단 대여 사실이 성립된다라고 봤을 때 치고 들어가는 것을 항변이라는 거죠. 그럼 이 항변 사실에 대해서 다시 원고가 자백을 하든지 부인을 하든지 하는 태도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항변에 대해서 인정할 건지 다툴 건지 또는 거꾸로 다시 원고가 피고를 이걸 또 전제로 해서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재항변도 들어가요. 재항. 요게 재죠. 그러니까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인정하든지 아니면 부인하든지 해서 그게 증거에 의해서 증명된다든지 자기가 인정해서 그 부분은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자기 나름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재항변이에요. 어떤 것을 예를 들냐면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했어요. 10년의 시효가 지났다라고 항변했는데 원고가 그 채권이 시효의 기간은 지났지만 내가 중간에 한번 청구나 뭐 압류나 뭔가 시효 중단 사유를 가지고 재항변할 수가 있어요. 시효가 중단됐다. 그러니까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얘기하니까 원고가 처음에 대여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들어가니까 피고가 대여 사실 자체에 대해서 원고의 증명에 의하든 스스로 피고가 자백을 했든 그걸 전제로 해놓고 그런데 시효가 완성됐다. 시효 완성도 똑같이 원고의 대여금 사실이 대여 사실이 만약 없거나 증명되지 못한다면 시효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로 기각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인정되는 상황이 되니까 시효 주장을 피고가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기간 같은 게
형식적으로는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번 잘랐다, 중단시켰다 라고 주장하는 게 원고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치고 들어가는 거는 원고의 재항변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항변의 예는 피고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원고가 시효 중단 사유를 주장하는 이런 게 재항변으로서 이해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방이 펼쳐지는데 간단하면 첫 변론 기일 한 번만에 되겠죠. 첫 변론 기일 한 번만에 되는데 안 되면 이제 속행이 되죠. 그 변론을 속행한다고 그래. 속행을 하면 이제 자백할 건 하고 부인된 것이 피고든 또는 피고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다시 원고가 부인했던 이런 것 등이 증명할 필요가 있는 증명 사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 단계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조사 기일은 순수한 주장 펼치는 변론 기일과 이 조그만 의미에서는 변론 기일이 있고 증거 조사 기일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증거 조사 기일이라고 따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변론 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한다면 증거 조사 기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크게 변론에서 증거 조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에서의 문제는 순수한 주장의 국면이고 그다음에 그 주장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 조사를 한다라고 이해한다면 그 변론 기일 속에서 증거 조사하는 기일이 있다라는 게 관념적으로는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변론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 변론이 열리겠죠. 그래서 변론에 들어가서 21면의 밑에쯤 보면 그 기일에 종결할 수 없으면 차의 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을 속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변론을 속행하죠. 그래서 22면에 보면 요 변론 기일 진행의 예죠. 이게 2010년이 그날이 일요일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대충 이렇게 잡았는데 보면 피고 답변서 제출하고 변론 기일이 3월 26일 날 열리면 변론 기일이 뭐 4월 23일 날 또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현재 한 4주마다 열려요. 이렇게 다음 변론 기일이 집중적으로 열리는 특수한 어떤 사건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건은 속행이 되면 4주 뒤에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재판부가 매일매일 재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요 301호 법정에서는 그 민사 몇 부가 재판하고 내일은 또 옆 재판부가 하고 다음 주 요 날은 그 재판부가 하긴 하는데 갖고 있는 사건, 자기네가 배당받고 있는 사건이 한 바퀴 이렇게 속행되는 것을 소화를 하려면 현재 한 이렇게 갖고 있는 사건이 한 바퀴 돌려면 한 4주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그날 다시 열리는 속행기일. 그래서 그 날짜 배정된 걸 보면 날짜 진행의 예를 보면 한 4주마다 열리게 되는 이런 식으로 예를 써놨네요. 그래서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변론이 속행이 되고 넓은 의미의 변론에서 이제 1차 변론기일, 2차, 3차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 증거 조사 인정될 거 인정되고 즉 자백될 거 자백되고 그런데 부인된 거는 이제 증명할 필요가 있어서 증거 조사 국면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 일반적으로 알죠. 증거에 있어서 증거 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증거 조사에서 쓰이는 즉 증거 방법에는 인적인 증거와 물적인 증거가 있어요. 인적인 증거와 물적인 증거. 인증은 증인, 그다음에 감정인, 당사자 본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적인 증거는 서증, 문서의 기재 내용이요. 문서의 기재 내용, 서증. 그다음에 검증. 그다음에 그 밖의 새로운 증거, 신종 증거, 새로운 종류의 증거 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거법 챕터에 가서 보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뭐 처음에 증인 신문하는 인증, 그다음에 감정인 신문하는 인증. 당사자 본인 신문은 인적인 증거, 물적인 증거가 아니라 인적인 증거인 것 같은데 요거는 조문을 보면
이런 순서가 아니라 요 뒤에가 있어요. 당사자 본인은 검증 다음에 있을 거예요. 아마 조문 이렇게 소항목 보면 보아보세요. 고 증거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등의 조문 다음에 당사자 본인 신문이 없고 서증 있고 검증이 있고 당사자 본인 신문이 있지 않아요? 조문 배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면 여기에 있는데 왜 여기가 있냐면 그 이유는 여러분 교과서 안 나오는데 내 생각에 원래 2002년도에 민사법이 대폭 개정됐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교과서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사자 본인의 보충성에서 그 이전에는 당사자는 보세요. 당사자를 여기다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면 자기 사건에 막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도 증인으로서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의 당사자가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등장하는 거니까 보통의 경우는 자기가 주장은 할지언정 이 앞에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인지라 불리하고 유리한 거 가감없이 말하기에는 참 깝깝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의 증거조사는 가급적 어쩔 수 없을 때 하라라고 하는 게 당사자 본인 증인 증거조사는 보충성의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2002년도 이전에 종래의 민사소송법은. 그래서 조문이 보충성 때문에 요 뒤에 있었는데 2002년도 개정됐을 때는 이걸 좀 승격시켰어요. 다른 증거조사와 마찬가지 반열해서 필요하면 보충성 없이 직접 해라. 종래는 보충성이 뭐예요? 다른 증거조사 방법으로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당사자 본인까지 불러서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겠다. 그게 증거조사의 보충성이었는데 그래서 조문은 요 후방에다 배치했는데 2002년에 그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도 뭐 첫 번째부터 해라 하려면 이렇게 보충성을 풀었기 때문에 보충성은 없는데 다만 조문 배치는 그대로 종래처럼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해주냐면 조문을 계속 내가 구조를 얘기해 주는 거는 조문을 자꾸 찾아보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큰 틀을 알면서 보는 거와 그냥 막연히 그냥 교과서 나올 때마다 보면서 그때그때 보는 거는 큰 틀이 자기가 짐작 어디쯤에 뭐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꾸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조문을 어디에 어떻게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본인 신문은 요 이렇게 흐름에서 볼 때는 요 정도에 있어야 딱 좋은데 요쪽에 가 있다. 그것은 보충성을 폐지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조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정도는 뭐 이론적이기 이전에 증인신문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많이 뭐 이렇게 시청각으로 모의재판까지는 아직 안 해봤고 뭐 하여튼 그런 증인신문하고 하는 건 뭐 이미지가 딱 알고 있죠. 근데 서증은 어떻게 하냐면 차용증을 증거로 낸다. 어떤 계약서를 증거로 내면 판사가 그 읽고서 주장하는 사실을 이게 뒷받침하는지 하는 것을 서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서의 기재 내용을 갖고 주장하는 사실을 과연 있다고 할 건가 할 때 문서의 기재 내용을 판사가 읽는 거예요. 차용증을 읽고 계약서를 읽고 해서 차용증을 읽었는데 그래서 소비대차가 있다. 계약서를 읽었는데 이런 내용의 매매계약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해주면 증명이 된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증인은 여러분이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이렇게 법정에서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구체적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해요. 증인이 어떤 사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증거로 나왔으면 목격한 사실을 약간 증인이 진술, 자유진술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는 효율성 때문인지 뭔지 변호사 내지는 신문하는 측이 언제 어디 가서 한 일이 있지요. 뭐 어떻게 저떻게 했지요 하면 이 사람은 예 아니면 아니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어떤 것을 자기가 목격해서 나오는 거랑
이 질문하는 게 약간 그게 유도신문까지도 될 수 있는 게 의도한 바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들은 자기가 겪은 것에 거짓말 않는다면 하는 건데 이것을 질문식으로 하고 yes, no로 하면 약간 이렇게 각색돼가지고 확 물어보면서 yes라는 대답 하나만 나오면 다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진술식으로 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확 물어보면 중간에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얘기까지가 묻어가서 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있죠 하고서 이 증인이 예 그래 버리면 이게 정확하게 판단의 자료가 나타난다라는 게 약간 각색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yes, no식의 답변을 유도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자유진술식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는 yes, no식 비슷하게 해요. 증인신문상을 막 적어가요. 막 어떤 때 항목 100개 정도 적어가요. 그 질문에 그 증인이 말해야 되는 사실을 담아가지고 yes냐로만 나오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100개 항목이 증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래야지 더 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건데 그런 점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증인신문 이런 거는 많이 봤으니까 추가 설명은 않는데 그럼 증인과 감정인은 무슨 차이냐? 증인과 당사자 본인은 신문하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보충서도 이제 폐지됐는데 증인은 제3자인 거고 당사자는 원고피고 당사자인 거죠. 그렇죠? 원고피고. 근데 감정은 뭐냐? 증인과 뭐가 다르냐? 증인은 목격한 거를 그대로 단순히 보고하는 자인데 반해서 감정은 뭐 목격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자신의 학식, 경험, 노하우 이런 판단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목격한 사실 그 자체를 그대로 보고하는 것임에 대해서 감정은 노하우, 학식, 경험 뭐 이런 것이 투영된 보고예요. 차이 알겠죠? 그러니까 증인과 감정인은 둘 다 제3자예요. 당사자는 아닌데 둘 사이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본인은 당사자가 뭔가 때문에 증거조사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다. 보충성이 폐지됐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서증은 물적인 증거로서 서증은 그 기재 내용이 그대로 증거에 있어서 판단하는 판사가 읽음으로써 조사하는 거예요. 물론 서증을 그러니까 제출은 해야죠. 제출하면 보통 무슨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출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가 맞다고 제출하면 상대방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문서가 위조됐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보통에 상정되는 것은. 그 문서 내용에 담긴 것이 그대로 판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나쁜 이런 상황이 될 때는 그 문서가 마음대로 작성된 거다. 또는 원래 작성된 거에서 위조됐다거나 상대방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증거조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증은 여러분이 현장 검증 간다, 뭐 교통사고 검증 간다 이런 거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증은 문서의 기재 내용이 증거조사 방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증은 그 사람의 감각에 의해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도로에 어떤 가가지고 교통사고 난 게 뭐 스키드 마크라고 해서 브레이크 밟은 자국이 어떻게 되거나 길이 전방 시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나 또는 길이 갑자기 구부러지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나 뭐 이런 것 등등 현장 검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소송이 이제 IT와 접목돼서 그런 게 과거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가가지고 보기 전에는 사진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도로 사정. 그나마 판사가 가서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하고 하는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또는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교통 상황을 보고 이런 정도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판단을 위해서는 현실적이죠. 사진 내고 현장 가보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찍어서 하니까. 그래서 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 등이 IT 발달에 따라서 생생하게
쓰이는 뭐 이런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증거조사에서 그게 더 이제 가면 새로운 증거조사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게 우리가 뭐 컴퓨터 디스켓 같은 거 요새는 이제 그 복구하는 거 형사적으로 되게 문제 그 신문 기사에 막 나오죠. 복구해서 어떻게 하는 거 포렌식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새로운 매체 같은 게 등장하니까 우리 종래 매체는 사람 아니면 물건이라 봤자 현장 아니면 서류, 서면 이거였는데 컴퓨터 디스켓 속에 어떤 문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증거조사 어떻게 하겠어요? 컴퓨터에 있는 어떤 정보 우리가 화면으로 띄운다든지 종이로 출력하면 글씨로 나오지만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출시킨 거에 불과하지 그 원래 정보는 0과 1로 조합돼서 그 저장 장치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조사는 서증이라고 프린트 아웃해서 보자고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좀 틀린 거예요. 원래 그 정보 저장 매체는 프린트 아웃한 글씨로 볼 수 있는 서증 그 방법은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매체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내서 기존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가. 그래서 이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의 새로운 종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증거조사 방법에 입각해서 하부 규칙에서 이제 그때그때 적절하게 그 맞게 하도록 그 밖의 증거에 대해서는 하부의 민사소송 규칙 등에 맡겨져 있어요. 현재 조문에서 완전히 그걸 커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일단 갖고 있는 5가지 증거조사 방법 말고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는 그런 5가지 증거조사 방법 중에 검증, 그다음에 서증, 감정 이런 것 등이 쓰이겠지만 뭐라고 딱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때그때 또 어떤 매체가 또 나올지는 모르니까 계속 매체가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민사소송 규칙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증거법에 그럼 이런 목차 말고 증거보전이라는 목차가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그다음에 증거보전.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여러분이 증거보전 배우고 보전이라는 말은 민법에서도 보전 배우고 여기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실제 소송에서 증거조사하기에는 급박한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증인으로 쓸 사람이 지금 거의 막 고령으로 거의 마지막 암 환자 마지막 가는 그런 입원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증인으로 쓸 사람이 갑자기 브라질로 이민을 가는 상황이 됐다든지 했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증거조사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바로 지금 미리 앞서서 보전적인 조치로서 증거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어떤 서류를 서증조사를 해야 되는데 폐기년한 5년이 지금 막 임박해 있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소송 가다가 하기에는 이거 폐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증거조사 보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증거보전 챕터가 그런 개념이에요. 형사소송에서가 의미가 더 여러분한테 다가갈지는 모르겠는데 민사사건에서도 그런 증거보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거법에 지금 조문의 챕터를 내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개념 알아두고 1-21로 오면 증거조사 내용 속행기일에 이제 증거조사 기일이라고 구체로 부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가 하는데 그 흐름도 보세요. 증명의 대상이 된다면 증거를 신청하죠.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그 문서, 차용증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거를 신청하는 거죠. 그럼 법원이 이 증거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채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채택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입장은 뭔가 더 해보려고 하는데 법원이 볼 때는 이건 사안하고 관계도 없고 이런 생각 때문에 불필요해서 자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요 부분에서 한번 뭔가 재판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서 증거조사 좀 한번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커트당합니다. 하여튼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재량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밑에 보면 유일한 증거라는 말을 써놨죠. 그 주장을 위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채택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밑에 유일한 증거라는 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채택이 된다면 그 그림의 흐름에서요. 증거조사가 실시되잖아요. 이 증거조사가 가급적 집중적으로 해라.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라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증거조사 실시를 하면 이제 심증을 형성하는 거죠. 이 심증은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심증주의. 이건 또 총칙 규정에 있어요. 자유심증주의는 판결칙 그런 부분에 가서 203조인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씌워서 이제 권리를 하는데 이 주요 사실에 대해서 지붕을 씌우는데 이 주요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을 펼쳐야 되는 게 변론주의인데 이 펼친 주장에 있어서 부인이나 부지가 나오면 증명을 해야 되고 이 증명한 결과, 증거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서 작동하는 것을 203조의 자유심증주의라고 그래요. 논리적 경험에 의해서 법관이 이 사실 인정에 대해서 전권이에요. 법관의 재량이에요. 당사자가 사실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해와야 돼요. 그게 변론주의죠. 그래서 이 주장은 해야 되는데 이 주장된 사실을 갖다가 판단, 평가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이다. 그렇죠? 203조 한번 읽어보세요. 202조요? 202조에 자유심증주의가 있는데 202조 한번 읽어보세요. 논리 경험 등에 의해서 재량으로 한다.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한 번만 읽어. 202조 법원은 의원 정치의 취지와 증거 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자유심증인데 증거조사한 결과와. 근데 뭐가 하나 또 있냐면 변론의 전체의 취지. 요게 또 약간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증거조사한 결과 말고 변론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취지. 증거조사한 결과 플러스 그런 변론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거.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공동 피고에 있어서 말이 조금 뭐 어긋난다든지 이렇게 약간 뭐가 어설프다든지 뭐 꼭 증거조사한 결과만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있어서 어떤 답변이 뭐 좀 늦게 나왔다든지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든지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러면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뭐 못 해냈다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그러니까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202조 조문이 자유심증주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총칙 조문에 있는 거죠. 판결 그 부분에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증 형성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 이렇게 해서 심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 입장에서도 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안 돼요. 그럼 자유심증에서 증명됐다고 할 때 그 증명은 뭐냐면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해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증명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게 물리적 증명은 아닌 거잖아요. 사람의 판단자의 심적인 상황에서의 증명인데 물리 뭐 이런 거 실험하듯이 이게 오케이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증명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증명, 자연과학적인 증명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다시 돌아가서 차가 이렇게 막 가보고 사람이 막 깔리고 이걸 어떻게 물론 시뮬레이션도 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물리과학적으로 재현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증적인 건데 그 심증 형성에 있어서 증명됐다고 하려면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 막 거의 우리 속담은 그럼 10중 8구니까 8, 90%를 얘기하는 속담이 있지만 하여튼 10중 8구보다도 더 높은 거의 그렇다라고 하는 정도의 심증을 가져야 된다. 뭐 90 몇 %, 10중 8구 막 이런 느낌에. 근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50에서 왔다 갔다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인정 못한다고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교과서적인 이론에 뭐가 하나 있냐면 증명책임 분배에 의해서 재판한다. 여러분이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막 그런 거 배우는데 심증이 막 인 듯 아닌 듯 했을 때 또 그런 심증이 안 들은 것으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식으로 증명책임 분배자한테 그 증명이 못 해낸 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테크닉이 증명책임 분배에 따른 마지막에 재판을 하기 위한 테크닉이에요. 심증을 10중 8구 막 그렇다라고 나름대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렀을
그때 이제 오케이 있었다라고 할 판인데 그게 아닌 막 한 50% 왔다 갔다 한다는 어떤 상황을 굳이 얘기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주장을 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자. 그럼 증명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냐면 실체법의 요건 효과에서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여금 채권을 발생을 원고가. 만약 변제 얘기를 하는 것은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그 증명 책임을 분배된 자에게 불이익하게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원고가 대여금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증명 못하면 심증 형성에 있어서 용어를 진위 불명이라는 용어를 써요. 진짜 맞는지 위 가짜 아닌지 불명 진위 불명 상태에 빠졌을 때 증명 책임에 의한 테크닉으로서 그 대여금 사실에 대한 증명이 안 된 것으로 봐서 불이익하게 예컨대 그 사건은 원고 청구를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 기각시키는 이런 것인데 실제 증명 책임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데 그때 재판부는 증명 책임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증명 안 됐다고 그냥 곧바로 가요. 증명 책임이라는 단계에 가서 불이익하게 간다라는 게 이론적인 얘기인데 실제는 증명 안 됐다라고 곧바로 가는 식의 재판일 거예요. 내 증명 책임 그 분배에 따라서 하는지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증명이 그냥 안 된 것으로 가는 거지 진위불명을 거치면서 너 손 못 들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증명 책임의 그 분배 이론 등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증명 안 된 것으로 곧바로 가는 이런 식의 재판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증명 책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26까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변론이 쭉 진행되다가 2차, 3차 변론까지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변론이 1차 변론, 2차 변론, 뭐 예를 들어 3차 증거조사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당사자한테 할 말 없죠. 뭐 더 없죠.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론을 종결한다. 그 다음에 변론을 종결하고 2, 3주 뒤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 선고. 그러니까 이건 판결 선고 기일이고 요거는 4차 변론 기일을 마치면서 변론을 종결하겠죠.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고 3주 정도. 원래 조문은 2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1-27 위에 보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의 선고는 그 판결 조문 207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2주에 해라. 근데 원칙적으로 2주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이런 때 이것을 훈시 규정이라고 그래요. 직무 규정 내지 훈시 규정. 가급적 자기네 내부적으로 직무적으로 규율한 정도의 민사소법이긴 해서 규율한 거지만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안 부여하고 효력 여부에는 좌우시키지 않는 의미가 훈시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민사법의 규정은 효력과 관련돼서 강행 규정도 있고 이건 강행 규정은 무조건 그렇게 돼서 안 되면 부적법 무효가 되고 그다음에 임의 규정도 있고 이런 효력 규정에 대해서 효력과 관계없는 지금 훈시 규정이 있어요. 지금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사소법 절차의 규정은 어디 가서 이런 게 나오냐면 민사법 규정에 대해서 어디서 한번 내가 설명을 했는데 2-136 종래 책문권 때문에 여러분 요새는 그런 용어 안 쓰고 절차 이의권이라 쓰는데 그와 관련해서 2-136 옆번호 보면 소송법규는 효력 규정과 훈시 규정이 있다라고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에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다. 2-136 옆번호에. 즉 효력 규정은 효력에 좌지우지 되는 거고 지금 훈시 규정은 2주 혹시 안 했다고 해서 그럼 이 판결 선고 무효냐? 그건 아니다. 직무 규정에 불과하다. 라는 거고 효력 규정 속에서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네. 민법서도 이런 거 비슷한 얘기는 해요. 강행 규정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돼서 이제 무효, 부적법 무효로 가는 거고 임의 규정은 효력에 좌지우지 되는데 지금 책문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당사자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이의권에 의해서 이의되지 않으면 괜찮다. 강행 규정은 설사 당사자가 괜찮다고 해도 즉 이의가 있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되는 거고 강행 규정은 임의 규정은 지켜져서 효력과는 좌지우지 되는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괜찮은 거. 임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다. 효력과는 관계는 있는데
그 효력을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것을 책문권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지금 그건 과거 용어고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라고 그래요. 이의를 하지 않으면, 즉 이의권이 포기하거나 나 괜찮다, 아니면 이의를 어느 정도 그 흐름에 전체로 봤을 때 나왔었어야 될 때까지 안 나와서 이의권이 상실된다든지 포기했다든지 하면 문제되지 않는 그런 것을 효력 규정 속에서 임의 규정이라고 하고, 효력 규정 속에서 당사자한테 그런 맡겨져서 가타부타 결정될 건 아니고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효력과 직결되는 강행 규정이 있고, 그런 효력 규정에 대해서 훈시적으로, 훈시라는 느낌 알겠죠? 하여튼 직무 규정. 그래서 지금 이주 같은 거 안 지켜도 되는 건데, 하여튼 결론을 전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동안은 207조에 2주 정도에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변론을 종결했다가 판결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미진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냐? 변론을 재개를 해요. 종결됐던 것을 재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종결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론을 종결했던 것을 재개한 다음에 마무리한다. 변론을 재개하는 건 아마 조문 142조인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한번 142조 보세요. 그것도 총칙적인, 그래서 130 뭐 이런 정도에서 140조 이런 게 변론에서 막 벌어지는 총칙적인 규정인데 140 몇 조? 2조? 맞아요. 그래서 변론 재개라는 게 한 번 있어요. 근데 변론 재개는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당사자가 나 무슨 말을 못했다고 빨리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재개를 요청했을 때 법원이 채택 안 할 수 있어요. 아, 불필요한 소리 하지 마라. 이 정도만 갖고서 다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거지 당사자한테 그런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급적 당사자가 한테 완벽하게 자기 불만을 다 하소연할 기회를 주어진 채 판결을 한번 받아들이는데, 그런 식으로 막 하면 당사자가 불만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제일 중시하는 거니까 변론의 제기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 당사자가 뭐 좀 말하겠다고 변론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들어주라. 나는 그런 입장에 가까운데, 하여튼 그 규정은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거지 당사자한테 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청했다고 그래서 변론이 경우에 따라서 재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개됐다가 다시 종결하는 마무리를 하고 판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 그렇게 종결되고 판결이 이제 2주 뒤에 선고되면 이 판결이 당사자한테 또 이제 송달이 되고, 당사자한테 판결이 송달되면 당사자는 송달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할 수 있어요. 1심에 대한 항소, 2심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는 항소기간, 상소기간이 2주로 주어졌는데, 그 2주 내에 주어진 기간 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판결은 확정이 되는 거고, 판결이 확정되는 거고, 만약 상소, 즉 1심에 대한 항소가 있다면 항소심으로 2심해서 숫자 2가 아니라 움직일, 이사할 때 2자, 2심, 항소심으로 2심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심리가 열리는 항소심이 펼쳐지는데, 그러한 항소심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1-35 항소심 절차가 있고, 항소심도 또 똑같이 항소심, 항소장부터 시작해서 항소심 변론 종결하고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고 다시 그 항소심 판결이 송달되고 그 2주 이내에 상고가 있어야 된다. 상고심이 열릴 수 있다. 거기서 상고하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이제 확정이 된다. 등등이 마찬가지 설명이 되고, 만약에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송달이 되고 나서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가 없다면 확정이 되는 거고, 만약 상고가 있다면 옆번호 1-39에서 1-41까지 잠깐 보여준 이런 상고심 절차가 열리는 거고,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설명이 자세히 되는 거고, 이런 상고심까지 거치면서 이제 3심제 신급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히 형사사건에서 요새 조금 뉴스거리 많이 나오는 게 재심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무언가 이 판결에 대한 잘못을 일반적인 상소제도가 아니라 비상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해달라는 그런 제도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제도가 있는데 1-42에 잠깐 그런 제도까지 여기 전체 절차법에서
먼저 보여준 거예요. 일반 교과서는 뭐 이렇게 처음에 이런 얘기 자세히 이렇게 흐름상은 얘기 안 하는데 일단 요까지 보여주고 나중에 재심 이제 가서 제대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1심의 의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상소로서 항소, 상고, 재심 이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절차 전체에 대한 흐름을 한번 일별했으니까 이 정도 이제 서론적인 강의가 됐고요. 여기까지 질문. 수고했어.